VOA 세계뉴스입니다. 사상 첫 민간인 우주유영 임무를 맡은 미 스페이스X사의 우주선이 10일 발사됐습니다. 억만장자 사업가, 전직 전투기 조종사, 스페이스X 소속 승무원 2명이 탑승한 크루 드래곤 캡슐은 이날 오전 5시 23분 미국 플로리다주 미 항공우주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이 캡슐은 발사 약 9분 30초 뒤 예정 궤도에 올랐으며 이후 지상 관제소와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발사 뒤 귀환하도록 설계된 팰컨 9의 발사체는 예정된 해상 착륙 지점에 안착했습니다. 폴라리스 던으로 명명된 이 임무는 크루 드래곤 캡슐의 민간 부문 5번째 임무이자 가장 위험한 임무로 평가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크루 드래곤이 최종적으로 돌게 될 타원 궤도 중 최고 고도인 1400km는 1972년 아폴로 달 탐사 계획 이래 인간이 우주 탐험 목적으로 지구로부터 가장 멀어진 거리입니다. 한편 승무원들이 캡슐 밖으로 나와 우주 유영을 실시하는 임무는 발사 사흘째인 12일로 예정됐으며 지구로부터의 고도 700km 지점에서 약 20분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 애플과 구글사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10일 확정됐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날 불법 세제 혜택 혐의와 관련해 애플이 제기한 항소심 판결에서 EU 집행위원회의 2016년 결정을 인용해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불법 지원을 했다며 관련 금액의 환수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4년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세금 부담을 인위적으로 0.005%까지 낮추는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서 144억 달러에 달하는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아일랜드 내 2개 애플 사업부가 다른 상주 기업에 비해 유리한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2003년부터 2014년 사이 아일랜드 세법에 따라 아일랜드 내 발생 수익의 12.5%에 해당하는 5억 7,700만 달러를 이미 미국 정부에 납부했다면서 EU 집행위의 관련 결정은 국제세법을 무시한 규칙의 소급 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는 같은 날 판결에서 지난 2017년 구글의 비교 구매 서비스인 구글 쇼핑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부과했던 26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사 제품을 우선 표시하고 다른 업체를 후순위로 밀어내는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반경쟁적 관행이 인정된다며 구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매우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며 구글은 2017년 EU 집행위의 결정에 따르기 위해 관련 부분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마르그테레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항소가 불가능한 최종심인 이번 판결들을 환영하면서 오늘은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커다란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모스크바 지역을 포함한 러시아 곳곳에 140기가 넘는 드론을 동원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날 수도 모스크바 주변에서 최소 20기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 동쪽 라멘스코예에서 최소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으며 모스크바 지역 내 4개 공항 중 3곳이 6시간 넘게 폐쇄되면서 약 50편의 항공편이 이 지역을 우회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북동부에서 100km가량 떨어진 러시아 브리안스크 지역에서 최소 70기, 쿠르스크, 툴라, 리페츠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수십 기 넘는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공격을 불법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국제기구와 협력해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공습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난민촌에 미사일 공습을 가해 적어도 4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공보실은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40명, 부상자는 최소 60명이며 그 밖에 다수가 실종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주민들과 의료진을 인용해 칸 유니스 서쪽에 위치한 인도주의 안전지대인 알마와시 난민촌에 최소 4발의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군이 인근 지역에 대한 공습에 앞서 피난처로 설정했던 곳으로 피난민들로 붐비고 있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을 강화하며 국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유일의 국제 사립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의 외국인 교수진이 4년 만에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을 상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부 수립일인 구구절을 맞아 미국의 핵 위협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핵무력을 한계 없이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기온은 11에서 23도, 최고기온은 20에서 34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을 강화하며 국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과거 한국 비무장지대 방문을 주요 외교 활동으로 소개하면서 북한 등 독재자의 위협에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캠프는 9일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앞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정책을 공개하면서 북한 등 한반도 문제와 영내 현안에 대한 해리스 후보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의 재임 시 주요 외교 활동 중 하나로 한국 비무장지대 DMZ 방문을 꼽으면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중국의 위협에 맞서 언제나 미국의 이익을 옹호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4차례에 걸친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을 통해 경제와 안보 협력을 진전시켰다고 영내 관여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국제적 대응을 동원하는 데 기여했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강화를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 동맹들과 함께하고 독재자들에게 맞서며 세계 무대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민주당 외교정책의 미래에 대해 대담하며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와 상당한 수준의 연속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정부가 출범할 경우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머피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은 전 세계의 독재자들에 대항할 수 있는 의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he's going to continue to push an agenda that seeks space for people to be able to contest dictators and autocrats around the world. I think to the extent 머피 의원은 또 미중 경쟁과 관련해서는 첨단 분야에서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f we do want to have some economic dependence on each other, but when it comes to strategic industries, yes, we have to build. 머피 의원은 미중 양국이 서로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전략 산업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민주주의 동맹국 간의 첨단 기술 IT 역량을 구축해 핵심 광물, 핵심 의약품, 핵심 첨단 기술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확고하며 영구적인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리스 정부와 트럼프 정부 모두 매우 강경한 대중국 무역, 기술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동맹과 협력해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6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대선을 앞두고 지난 7월 발표한 정강 정책에서 힘을 통한 평화 외교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미국 국익에 중심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군을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군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맹과 관련해 동맹국이 공동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유럽에서 평화를 복구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들을 지지하고 다른 국가와 평화와 무역을 통해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에 다시 나설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도 내가 다시 집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이고 그는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한일 3국은 지난 6월 처음 시행했던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을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카라 에버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리,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야마토 타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3국 안보회의를 열었습니다. 3국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말 제주 남방 해상에서 실시한 프리덤 엣지 훈련이 3국 상호 운영성 강화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 안정 수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올 후반기 2차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리덤 엣지 훈련은 미한 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와 미일 연합훈련인 킨 엣지를 합성해 만든 명칭으로 지난 6월 첫 훈련에서는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함이 창발한 가운데 대잠전 훈련,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 방공전 훈련, 공중 훈련, 수색과 구조 훈련, 해양 차단 훈련, 사이버 방어 훈련 등 7가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북한 유일의 국제사립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의 외국인 교수진이 4년 만에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을 상기했습니다. 미국인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장기 구금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평양과기대 미국인 교수진의 방북 여부와 관련해 미국인의 북한 방문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BOA 관련 질의에 우리는 미국 시민 개인의 여행 계획은 공유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의 여권 신청과 발급 혹은 거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방문에는 지리적 여행 제한이 적용되고 있고 모든 미국 여권은 북한 향발 혹은 경유 여행에 사용할 수 없다며 북한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미국 시민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특별 인증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평양과기대 외국인 교수진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유럽 출신으로 미국과 한국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과기대는 2010년 한국 내 민간단체와 북한 교육성이 합작해 북한에 개교한 이공계 특화 국제사립대학으로 교수진은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 교수진은 2020년 신종 코로나 팬데믹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모두 북한을 떠났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의 북한 여행 경보가 최고 등급인 4단계란 점도 상기했습니다. 미국 국적자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북한을 여행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 혹은 영사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미국 시민에게 응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지난 2017년 9월 처음 시행됐습니다. 다만 특수한 목적으로 북한 방문을 원하는 미국인들에겐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특별 승인 대상은 언론인, 적십자 요원,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방문을 하는 이들, 즉 인도주의 활동가들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부 수립일인 구구절을 맞아 미국의 핵 위협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핵무력을 한계 없이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구절 연설을 통해 핵 무력 정책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맞아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당정 지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한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융성 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핵무기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한일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 등과 관련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블록 체계의 무분별한 확장 책동과 그것이 핵에 기반한 군사블록이라는 성격으로 진화됨에 따라 중대한 위협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맞서 공화국의 핵 역량과 이를 국가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데 임의의 시각에 옳게 사용할 수 있는 태세가 더 철저하게 완비되어야 한다며 공화국의 군사력은 가속적으로 지속해서 진화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도달할 한계점을 찍어놓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의 핵 전투무력은 철통 같은 지휘 통제 체계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며 책임적인 핵 보유국으로서 방어용인 자신들의 핵무기가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발언이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들리는데요. 어떤 분석들이 나옵니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대외, 대내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대선을 앞둔 미 정치권의 제재 무용론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제재 압박을 지속하면 할수록 북한의 핵무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무기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텐데 그걸 방관할 건지 아니면 제재를 풀고 적대관계를 해소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겠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 위원장이 미국의 핵 블록화라는 정세 진단과 함께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주민 결속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것 이상으로 대내적으로 주민들한테 외부의 위협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맥락, 이런 점에서 일단 이해관계들을 활용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김 위원장이 미국의 핵 위협을 강조한 건 추후 전략 도발에 나서기 위한 명분 쌓기 차원이 아닐까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옵니까?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김 위원장이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대북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정한 긴장 고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하급수적인 핵무기 증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 위원장이 한계점 없는 무력 증강 의지를 피력한 만큼 연내 이미 예고한 정찰위성 발사나 북한 매체들이 9일 바퀴 12축 발사 차량을 공개하며 제기된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CBM의 발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이제 신형급은 아니더라도 기존 모델을 개량한 고체형 발사,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형급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무기들의 실험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아마 연말 특히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로서의 의미도 상당히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김 기자, 이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에서 경제 부문과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김 위원장은 한기 북한 경제 개선 추진 활동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자신이 역점 사업으로 내건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비롯해 각종 경제 분야 정책 추진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그는 20개 시군에서 주요 지방공업 공장의 실체가 예상했던 대로 뚜렷해지고 있다며 농사 작황도 전반적으로 괜찮고 그만하면 좋은 결실을 내다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방발전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이고도 완벽한 실행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도 제2일에 질적으로 끝낼 것을 역설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 위원장이 지방발전 정책에 대한 북한 내부의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어떤 말을 한 건가요? 김 위원장은 지방발전 정책이 70여 년, 근 80년에 달하는 기간 해내지 못했던 사업이라 아직은 지방발전 구상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와 입장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아직은 나라의 경제 형편이 순탄치 못하고 여력을 내기도 힘든 조건이라면서도 이런 회의적인 태도를 경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홍민 박사는 최고 지도자의 이런 발언은 무리하게 추진된 지방발전 정책에 대한 내부 불만과 회의론이 팽배한 분위기를 추론할 수 있게 한다며 실체적 성과에 대한 김 위원장의 조바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경제적으로는 지방발전 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며 경제발전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기대감을 주입하려고 주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엔 핵무력 강화만큼이나 민생 개선도 체제 유지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담고 있지만 부족한 재원에 따른 고민도 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력 건설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는데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재원은 주민들 스스로의 호주머니를 수탈해서 건설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 기자, 끝으로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구구절 연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 대해 형식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통상 구구절은 김 위원장이 연설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김 위원장이 구구절 중앙보고대회나 부대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로 당정 간부들 앞에서 연설을 한 것은 생소한 장면이라며 간부들에 대해선 기강 잡기 그리고 주민들에겐 지도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효과를 노린 형식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12축 신형 이동식 발사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 향상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이동식 발사대 기술 개발과 생산에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9일 북한의 신형 이동식 발사대 텔 공개와 관련해 잠재적으로 더 많은 탄두로 더 다양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means that they can carry potentially multiple warheads on a longer range missile. So basically this is them scaling up their ICBM capability to hit. 피터스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신형 텔은 장거리 미사일에 잠재적으로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더 큰 미사일은 두 가지 이점이 있다면서 연료 용량이 커져 더 긴 사거리, 더 큰 추력을 얻을 수 있고 더 무거운 탑재체를 운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공업기업소를 현지 시찰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텔 바퀴에 손을 얹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텔의 바퀴는 12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12축 텔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에 북한이 공개한 텔 중 바퀴 축수가 가장 많았던 건 화성 17형을 싣는 텔로 11축 22륜이었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성 18형은 9축 18륜 텔을 사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텔의 바퀴 수가 느는 경우는 탑재체가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탑재 연료 증가로 사거리가 더 길어지고 탄두의 무게가 더 무거워져 파괴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약 이 텔이 진짜라면 텔에 탑재하게 될 미사일은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길고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 되는 미사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북한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이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f this TEL is real, the missile that it will support likely has longer range than anything that North Korea has shown before. 미 본토 타격 역량을 과시함과 동시에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자극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 김정은은 더 많은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더 크고 더 긴 사거리의 미사일을 만들어서 북한을 위협하겠다는 의도지만 증거가 없다면서 새로 공개한 텔이 진짜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im is facing a fair amount of internal instability. So he's trying to look like he's really powerful, that he's now got 내부적으로 상당한 불안정에 직면한 김 위원장이 자신이 훨씬 더 강력한 ICBM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더 큰 텔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인지 모형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텔이 실제로 운행하거나 미사일을 장착한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이 텔에 장착할 미사일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 애널리스틱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축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더 무거운 물체를 싣고 싶을 때만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이 이전보다 더 무거운 로켓을 운반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허풍을 떨고 있을 수도 있다면서 북한이 더 무거운 로켓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다만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싶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는 기존보다 더 무거운 로켓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미국과 한국 등의 자신들의 역량을 과시하면서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더 무거운 로켓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북한의 다른 모든 일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n increase of exos only makes sense if you want to carry a higher weight. And for that reason it seems that they want to carry a heavier rocket. 실러 대표는 텔은 로켓을 발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갖춘 트럭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차량에 들어가는 대형 디젤 엔진과 변속기를 제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것을 숙달한 업체는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것을 숙달했을 수도 있지만 수입하고 있을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나 중국이 기술 개발을 도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텔 생산 지원을 받고 있을 것이라며 두 나라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았으므로 북한 자체 생산 역량도 갖췄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ikely the case is that they've gotten support both from China and from Russia now to build more substantial TEL. 다만 북한이 잠재적 생산 역량을 갖췄다 하더라도 신형 텔 개발 능력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문제 중 하나는 텔과 미사일에는 많은 매우 정교한 전자부품과 기타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북한은 그런 정교한 전자부품 생산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설계뿐 아니라 부품과 원료까지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의 텔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고 북한이 서방에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은 역량을 가졌다고 허풍을 떠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지난 18개월간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현대화하는 속도를 고려하면 북한이 실제로 더 큰 규모의 ICBM을 실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ould be possible that it's not real. It could be possible that they're trying to, bluff and convince the West that they are more capable than they. 북한이 자신들의 역량을 과장하는 것일 수 있지만 계속 미사일 역량을 개발해온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 핵 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로버트 수퍼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몇 년간 북한이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로켓을 시험하는 것을 지켜봐 왔다면서 텔의 바퀴수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미사일 역량을 개발 중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퍼 선임 연구원은 대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큰 진전 상황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가 아니라 북한이 고체 연료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연료 주입 과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더 빨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북한은 이런 미사일에 들어갈 바탄두를 개발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위협에 대응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수퍼 선임 연구원은 다만 북한은 ICBM의 고각 발사만 실시했을 뿐 정상적인 발사 시험은 하지 않았으며 대기권 재진입 등의 역량은 아직 입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having said that, we take it seriously. We take the threat seriously, which is why the Bush administration built first 30 ground-based interceptors. 수퍼 선임 연구원은 그러나 우리는 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그래서 부시 행정부가 최초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을 구축한 이래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64개의 요격 미사일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가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10년 전 리비아에서 미 해군에 납포됐다 풀려난 유조선 모닝글로리호가 북한 해역에서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연관성을 극구 부인했던 선박이 돌연 한반도에 등장한 것인데 당시 북한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닝글로리호가 북한 해역에서 포착된 건 지난 8일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모닝글로리호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북한 청진에서 동남쪽으로 약 38km 떨어진 지점에서 잠시 위치 신호를 발신한 뒤 사라졌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9일 오전 10시경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약 261km, 북한 신포 기준 동쪽으로 약 325km 떨어진 지점에 잠시 모습을 드러낸 모닝글로리호는 9일 오후 11시 30분경엔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지점에서 남하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항구를 기항한 모닝글로리호가 현재 한반도를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항로는 북한이 동해와 서해의 항구를 오갈 때 이용합니다. 모닝글로리호가 북한 서해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닝글로리호는 약 10년 전인 2014년 국제사회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유조선입니다. 당시 리비아 반군의 원유를 적재하며 리비아 정부군과 갈등을 빚었고 이후 정부군을 피해 달아났다가 미 해군 특전단에 납포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모닝글로리호가 인공기를 휘날리는 북한 선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에 북한이 얼마나 연루됐는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북한 국가해사감독국은 모닝글로리호가 임시로 북한 선적을 부여받은 리비아 회사 소유 선박일 뿐이라며 문제의 선박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고 그 어떤 책임도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실제로 선박업계는 종종 모항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3국의 선박을 등록시켜 운영하곤 합니다. 이를 편의취적이라고 부르는데 모닝글로리호도 이런 방식으로 북한 선적을 취득했을 뿐이라는 게 북한 해사감독국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북한과는 상관없는 선박으로 여겨진 모닝글로리호지만 사건 발생 약 10년 만인 이날 리비아 바다에서 무려 15,000km나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선박의 등록 정보를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모닝글로리호는 21,804톤급 유조선으로 건조 연도는 1993년입니다. 또한 2014년 3월까지만 북한 깃발을 달았으며 이후 현재까지는 선적 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을 기준으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소재 퍼스트 걸프라는 회사가 모닝글로리호의 소유주로 안내됩니다. 또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이 선박이 마지막으로 안전검사를 받은 시점을 2007년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모닝글로리호가 활발하게 각국 항구를 운항한 선박은 아니란 뜻입니다. 현재로선 모닝글로리호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 행방이 무연했던 선박이 갑자기 등장한 배경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모닝글로리호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북한 깃발을 달았다는 점과 북한 항구를 기항한 사실로 볼 때 애초부터 북한 관리 선박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연관성을 극구 부인한 2014년에도 이미 북한 소유 선박이었을 가능성입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하며 당시 모닝글로리호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닐 와츠 전 위원은 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발견을 통해 모닝글로리호가 북한과 항상 연계돼 있었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At the time, North Korea claimed that they had nothing to do with the vessel and that it only had a temporary registration, which is supposed to last about 6 months. 와츠 전 위원은 당시 북한은 해당 선박과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기간이 6개월인 임시 등록을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지금 이 선박은 북한 근해에 있다며 따라서 이는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마치 북한과의 연관성이 의심됐던 여러 선박이 다른 나라에서 등록이 취소된 후 북한으로 등록돼 그 연관성이 확인됐던 것과 같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6년에서 2018년 편의 취적 방식으로 제3국에 등록됐던 선박이 유엔 제재로 등록을 취소당하자 이들 선박에 대거 북한 깃발을 달았었습니다. 대부분 제3국 깃발을 달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북한 소유 여부가 불분명했던 선박입니다. 와츠 전 위원은 그렇다면 10년 전 북한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는 데 익숙하다고 답했습니다. 희박하긴 하지만 모닝글로리호가 중동 지역에서 선적한 유류를 북한으로 운송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와츠 전 위원은 리비아에서부터 유류를 가져왔다면 이는 매우 놀랄만한 일이라며 이는 매우 긴 여정일 뿐 아니라 북중국해와 타이완 북쪽에는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허용치를 넘어서는 유류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에서 물론 어떤 것도 꼭 불가능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I would be very surprised that it would take oil all the way from Libya because it is a very long trip and given that there are so many tankers in the 이어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매우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일이 정말 이례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모닝글로리호에 대한 소유와 관리 여부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체코 정부가 한국 기업과의 원전 건설 계약에 걸림돌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코 총리실은 9일 한국의 원자로 원천 기술이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강조하면서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의 우선 협상자 선정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코 총리실의 루시에 예사트코바 대변인은 9일 BOA에 한국의 원자로 설계인 APR-1400 프로젝트는 이미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허가를 받았으며 동시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이른바 설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미국과 프랑스가 한국의 체코 원전 계약에 대한 우려와 원천 기술 특허권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예샤트코바 대변인은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입찰 초기부터 분쟁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왔다며 우리는 입찰자들에게 보안 평가 기간과 현재 제한된 기술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요청했고 이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찰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원자력 기술의 소유자이자 공급자임을 증명해야 했다면서 한국 측 참가자인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체코 정부가 요구한 원천 기술 검증 조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자국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 등 팀 코리아를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오는 2036년까지 첫 원자로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체코 정부의 결정에 최근 이의를 제기하고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코 반독점 당국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한 미국 등의 이의 신청에 대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해 한국 내에서 계약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자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원천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전 수출에는 자사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PR-1400은 한수원에서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원자로로 3세대 가합 경수로 방식을 채택해 과거 모델에 비해 출력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APR-1000은 APR-1400의 기본적인 설계 체계를 공유한 채 설비 용량만 1400MW에서 1000MW로 축소한 것입니다. 이들 원전은 특히 건설 기간 및 운용 비용 절감을 위해 단순화된 설계를 적용해 기존 원자로보다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설계 수명도 60년으로 기존 40년보다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APR-1400은 한국 신한울, 신고리 원전에 적용됐으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계획에도 채택돼 차세대 원전 기술로서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체코 총리실은 한국 측이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적극성과 유연성을 보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예샤트코바 대변인은 한수원은 두코바니 부지의 한계로 인해 APR-1400 프로젝트를 APR-1000으로 수정하기도 했다면서 APR-1000에 대해서는 지난해 유럽 사업자 협회의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을 받았고 APR-1400은 이미 2017년에 같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당초 1400MW급의 APR-1400을 제시했지만 한국보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체코의 상황과 기술 요건 충족을 위해 APR-1000으로 공급 노형을 변경했습니다. 한수원은 APR-1000의 유럽 수출을 겨냥해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서유럽 규제기관협의회, 유럽 사업자협회의 요건 기준에 맞춘 설계 인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예샤트코바 대변인은 또 한수원 측이 상대 입찰자들의 원천 기술 관련 문제 제기를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한수원은 결과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 보상 의무가 담긴 계약을 체코에 제시했다며 이러한 유형의 보증은 매우 독특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양국의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얀 리팝스키 외교장관은 9일 조태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두코반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순간이며 우리가 파트너로서 갖는 한국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체코 외무부도 지난 6일 BOA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 EDF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력원자력과의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프랑스 측의 이의 제기로 계약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한국 내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체코와의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앞서 토마시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4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체코는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올해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공동 주최국인 캐나다가 한반도 평화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에 점승하는 도발로 유엔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제2회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의 개최와 관련해 캐나다가 한반도 평화 유지에 대한 확고한 헌신과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공약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BOA의 논평 요청에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이 9월 8일부터 12일까지 방한해 한국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유엔사 장관급 회의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이 증가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이 강화하는 상황에서 유엔사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사 내 캐나다의 역할을 상기했습니다. 캐나다는 유엔사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국가이자 데릭 맥컬리 육군 중장이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활동하는 등 캐나다가 계속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캐나다는 유엔사 창설 이래로 유엔사에 필수적인 기여를 해왔으며 영구적인 주둔을 지속해온 유일한 국가 중 하나라고 캐나다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한국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는 지난해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한국 국방부 장관 단독 주최로 처음 열렸습니다. 올해의 회의는 한국과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 주최하며 주제는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운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호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8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자리합니다. 지난 8월 유엔사에 신규 가입하며 이번 회의에 처음 참석하는 독일 국방부는 BOA에 독일은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첫 참석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회원국 가입은 한반도 안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공약과 공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사에서의 새로운 역할 외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독일 정부의 노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독일은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에 참여해 대북 국제 제재가 회피되지 않도록 돕고 있다고 상기했습니다. PSMX는 해상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협력체로 독일 외에 미국과 한국, 캐나다, 호주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대해 새로운 침략전쟁 도발이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1차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두고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조선중앙통신에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벌여놓으려 하는 모의파는 제2의 6.25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건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수십 년 전에 해체돼야 할 유엔사가 오늘날 미국 주도의 다국적 전쟁 도구로 부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탈리아가 최근 한반도 인근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9일 보도자료에서 이탈리아 해군의 다목적 전투함 라이몬드 몬테쿠촐리 함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탈리아가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한 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는 이탈리아 외무부와 국방부의 대북결의 위반 감시 활동 첫 참여의 의의와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해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최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국무부는 터너 특사가 탈북민과 이산가족 문제를 계속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설립한 부시 센터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개인과 단체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은 6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부시 센터를 배경으로 찍은 터너 특사의 사진과 함께 터너 특사가 탈북민들과 대화했다며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일구고 있는 이들은 심지어 새로운 리더로서 다른 이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댈러스에 있는 한인방송국 DK넷에서 한인 이산가족을 만난 사진과 차세대들과의 북한 인권대화에 참석한 사진도 게재하고 터너 특사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과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일을 계속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번에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에서 북한 인권 개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터너 특사가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탈북민에 대한 지원과 그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직원 및 학생들과의 의견 교환 기회를 제공한 SMU 측에 사의를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터너 특사가 텍사스주 북부에 있는 인권 이니셔티브로부터 텍사스주와 댈러스시, 법집행기관, 시민 및 국제조직 지역사회가 난민을 환영하기 위해 기울인 공동의 노력과 이로부터 탈북민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배웠다고 전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 5일 부시센터가 주최한 북한 인권연수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부시센터는 VOA에 올해 행사는 북한 인권법 제정 20주년을 앞두고 열렸다면서 탈북민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10월 서명한 북한 인권법에 따라 미국에 온 최초의 탈북민 중 한 명으로 이번 북한 인권 연수회를 기획한 조셉 김 부시 연구소 연구원도 탈북민 역량 증진을 돕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For me, that growth means helping others. So have a role in that program, and this is important for me on personal. 그러면서 이번 연수를 level. 통해 젊은 탈북 대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그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북한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실은 9일 사무총장 명의로 지난주 발표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실은 이날 북한이 관련 보고서가 날조됐다고 주장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최근 유엔의 보고서는 철두철미 적대 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흉심 밑에 조작한 극악한 반공화국 모략 문서, 대결 문서라고 비난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이달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79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부문에서는 오히려 악화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보고기관, 표현과 정보,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가혹한 처벌 실태를 들었습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기온은 11에서 23도, 최고기온은 20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23도, 최고 32도, 안주 오전 한때 비 옵니다. 최저 22도, 최고 29도 되겠습니다. 남포 최저 22도, 최고 32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흐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신의주는 최저 19도에서 최고 28도, 수풍 최저 17도, 최고 26도, 강계 최저 18도에서 최고 23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해주 최저 23도에서 최고 32도 되겠습니다. 용련은 하루 종일 맑습니다. 최저 23도에서 최고 33도 되겠습니다. 개성 최저 23도, 최고 34도, 사리원 최저 22도, 최고 33도, 신계 최저 21도, 최고 33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22도에서 최고 25도, 장진 최저 17도에서 최고 20도, 해산 최저 10도, 16도에서 최고 23도, 원산 최저 23도에서 최고 27도, 평강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19도에서 최고 32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흐리겠습니다. 청진 오전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 18도에서 최고 24도 되겠습니다. 선봉 최저 16도, 최고 25도, 삼지연 최저 11도, 최고 20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1에서 2m 일겠고요. 먼바다도 오전 오후 모두 1에서 2m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m 일고요.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사상 첫 민간인 우주유형 임무를 맡은 미 스페이스X사의 우주선이 10일 발사됐습니다. 억만장자 사업가, 전직 전투기 조종사, 그리고 스페이스X 소속 승무원 2명이 탑승한 크루 드래곤 캡슐은 이날 오전 5시 23분 플로리다주 미 항공우주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이 캡슐은 발사 약 9분 30초 뒤 예정 궤도에 도달했으며 이후 지상 관제소와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발사 뒤 귀환하도록 설계된 펠컨 9의 발사체는 예정된 해상 착륙 지점에 안착했습니다. 폴라리스턴으로 명명된 이 임무는 크루 드래곤 캡슐의 민간 부문 5번째 임무이자 가장 위험한 임무로 평가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크루 드래곤이 최종적으로 돌게 될 타원 궤도 중 최고 고도인 1400km는 1972년 아폴로 달 탐사 계획 이래 인간이 우주 탐험 목적으로 지구로부터 가장 멀어진 거리입니다. 한편 승무원들이 캡슐 밖으로 나와 우주유형을 실시하는 임무는 발사 사흘째인 12일로 예정됐으며 지구로부터의 고도 700km 지점에서 약 20분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난민촌에 미사일 공습을 가해 적어도 4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공보실은 이날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40명, 부상자는 최소 60명이며 그 밖에 다수가 실종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주민들과 의료진을 인용해 칸 유니스 서쪽에 위치한 인도주의 안전지대인 알마와시 난민촌에 최소 4발의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군이 인근 지역에 대한 공습에 앞서 피난처로 설정했던 곳으로 피난민들로 붐비고 있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칸 유니스의 인도주의 지역 내 지휘통제시설 안에서 활동 중이던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을 공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범들이 진격해 이스라엘군 부대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테러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추악한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현장에는 하마스 조직원이 없었고 군사적 목적 사용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휴전 협상은 가자 남부 라파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와 인질 수감자 맞교환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저녁 9시 첫 TV 토론회에 참가합니다. 미 ABC 방송 주관으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90분간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전국에 생중계 예정입니다. 두 후보는 불법 이민자 정책과 낙태 허용 문제 등 국내 현안은 물론 가자지구 전쟁을 비롯한 국제 문제들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박빙 지지율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11월 투표를 앞두고 선거 전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두 후보 중 한 명이 연설하는 동안 다른 토론자의 마이크는 꺼지며 두 후보는 또 토론회에서 사전에 작성된 메모를 참조할 수 없고 펜, 메모장, 물병만 지참할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피츠버그 시내 한 호텔에서 토론회를 준비했던 해리스 후보는 어제 소셜미디어 X에 토론회와 관련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트럼프는 진실과 관련해 진정 문제가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진행자가 친해리스 좌파 뉴스 진행자라며 ABC 방송은 3대 방송사 중 가장 편파적 언론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3년 전 해리스 바이든 덕분에 30만 명 넘는 IT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살게 됐다며 해리스 후보와 연관된 국경관리, 이민 정책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1일에는 미 CBS 방송 주간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 대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세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우야난 중국군 남부전구 사령관이 어제 첫 화상통화를 갖고 남중국해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통화에서 미군과 중국군 간의 지속적인 소통선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위 지도자 간의 이 같은 논의는 서로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오판이나 우산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고 인태사령부는 밝혔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또 최근 미국의 동맹국들과 중국 간의 안전하지 못한 접촉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작전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 일대에서 위험하고 강압적이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전술의 사용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인태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이날 통화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이루어졌던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필리핀은 최근 남중국해 내 세컨드 토머스 암초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크고 작은 충돌을 이어왔으며 중국과 타이완도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계속합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